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 끝나면은 사실상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죠. 그죠? 오늘 배울 내용 그리 많지 않으니까 집중해서 잘 듣고 즐거운 연휴를 맞이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지금 1920년대 국내에서 전개되었던 민족운동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주의 사상의 보급과 민족유일당운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에 국내에서 전개되었던 1920년대의 민족운동의 경우에는 크게 세 갈래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았어요. 그죠? 자, 민족주의 계열의 경우에는 우리가 독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실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종류의 실력 양성 운동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것은 각각 우리의 경제력을 키워서 일본의 경제적 지배로부터 독립해보자라는 물산장려운동과 국내에도 대학을 세워서 대학 교육을 받은 엘리트 지식인을 키워내보자라고 하는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리고 문맹자를 줄이기 위한 문맹퇴치운동 같은 것들이 전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이루어가는 길은 무척이나 힘들고 멀어 보였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1920년대 일본의 문화통치에서는 민족주의자들을 분열시키라고 하는 민족분열정책, 이간질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민족운동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독립을 이뤄내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아들이는 가운데 우리의 권리를 점차 확대시켜 나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불렀고 그들의 주장을 자치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끝끝내 독립을 이뤄내려 하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절대 독립론자들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불렀는데 민족주의 세력이 타협적 민족주의자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로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기억이 나시죠? 자, 한편 이 사회주의의 경우에는 러시아 혁명 이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전 세계 곳곳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나갔고 국내에도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925년에는 조선공산당이 결성이 되는데 국내에서도 사회주의 사상이 빠르게 확산되어 나가면서 여러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성격을 갖는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활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만 일본이 만든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이들은 굉장히 심한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활동이 어려워지게 되자 독립을 이룬다라고 하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은 이들, 자신과 사상적, 이념적 성향은 다르지만 독립이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던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함께 이 민족운동을 전개해 나갈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의 단체가 함께 민족의 유일한 목표인 이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것을 민족유일당운동이라고 불렀고 그 결과 탄생하게 된 단체가 바로 신간회라는 단체인데요. 이번 시간에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중심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수업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러시아 혁명 이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연해주라든지 일본같이 국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경우에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독립운동가나 독립군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것을 독립의 이념과 목표로 삼고 활동하는 단체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국내의 경우에도 3.1운동 이후에 청년이나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사상이 빠르게 확산되어 나가게 됩니다. 자, 일단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의 경우에는 독서회 같은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점차 확산되어 나가게 되어 일단은 책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배운 사람들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상들의 경우에도 당연히 책을 읽고 공부하는 청년이나 지식인층, 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특히 국내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냐? 자, 선생님이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이념의 경우에는 어떤 나라에서 빠르게 확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에서 빠르게 번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의 경우에는 경제적 평등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은 이념이었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한 나라일수록 더 빠르게 확산되어 나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제 식민 지배를 받게 되면서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해서 한국의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토지조사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산미 증식 계획 등에 의해서 농민들은 몰락을 하게 되고 결국 땅을 갖지 못해서 일본인이나 한국인 지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경제적 평등을 이루자라고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은 국내에서 상당히 빠르게 퍼질 수 있었다는 것이고, 독립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뤄내야 나갈 방향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국내에서도 사회주의 사상이 빠르게 확산되어 나가게 되면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회주의자들, 또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러시아 공산당과 같은 이런 어떤 여러 국제적인 단체들과 함께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활동하는 조직들이 만들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1925년에는 조선공산당 같은 단체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3.1운동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루기 위한 민족운동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겁니다. 됐나요? 네. 자,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조선 총독부의 이 기록을 보면은 체포된 사람들의 비율이나 숫자를 따져보면은 민족주의 계열보다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분단이 되고 북한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정권과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잘 이런 사람들의 노력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었지만, 실제로 독립운동가들 가운데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1920년대 이후로 가게 되면요. 자,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넘어갈게요. 근데 영상 안 보여? 맞아요. 시간 남으면? 시간이 남으면 볼게요. 네. 자, 그래서 이후에는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부터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민족유일당 운동, 다시 말해서 이념과 사상의 대립을 넘어서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였던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은 국제적인 상황의 변화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코민테른에서 통일 전선전술이라고 하는 것을 채택을 해요. 자,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배운 기억이 나나요? 네, 뭐였지? 그죠, 공산주의 국제연합이라고 써있죠. 그죠? 자, 우리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고 난 이후에 러시아에서는 소비에트 정권이라고 하는 역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회운동가에 불과했던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최초로 국가적인 권력과 경제력을 장악하게 된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기억이 나시죠? 자, 그래서 러시아 혁명을 이끌었던 레닌의 경우에는 이 공산주의 혁명을 러시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각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였다. 세계 각지의 자본주의 세계와 싸우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따라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 이후에 소련이기 때문에 소련이 이후에 세계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을 이끌어주고 지원해주기 위해서 공산주의 국제연합을 만들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코민테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은 모두 코민테른의 지원과 지시를 받고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소리였어요. 자, 그 코민테른에서 레닌이 통일 전선전술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통일 전선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공산당의 힘이 모자랄 때 다른 세력과 잠정적 동맹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민족주의자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세력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그지?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자본주의가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힘이 강한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하는 제국주의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민족운동의 경우에는 사실 강대국의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민족운동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공산주의 혁명까지 함께 갈 수는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중간 정도 목표까지는 세계 자본주의와 맞서 싸운다는 중간 정도의 목표까지는 함께 할 수 있는 세력들이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각 지역에서 공산당들이 공산주의자들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힘이 모자란다고 한다면 끝까지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일정 단계까지는 우리와 생각이 다른 민족주의자들과도 함께 협력을 해서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바로 통일전선전술의 채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코민테른에서 통일전선전술이라고 하는 것이 채택이 됨으로써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처음으로 손을 잡은 사례가 나타나게 되니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중국에서 이루어진 제1차 국공합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이었나? 처음이니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네. 자, 아무튼 코민테른의 통일전선전술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에서 제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진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제1차 국공합작 배운 기억이 나시나요? 네. 자, 중국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911년에 신해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청나라는 멸망하게 되었지만 이후에 중국 전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통일된 정부가 세워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자, 그러면서 중국 각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중국을 장악하고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군벌이라고 불리는 군인 세력들이 그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문제는 이 군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양심적인 세력이 아니었어요. 그죠?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라도 기꺼이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1919년에 5.4운동 이후에 중국에서 만들어졌던 두 개의 정당인 민족주의 정당인 중국 국민당과 공산주의 정당인 중국 공산당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활동할 수 없는 성격의 단체들이었지만 적어도 중국이 살기 위해서는 누가 없어져야 된다? 군벌이 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에 만큼은 동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코민테른에서 통일전선전술이 채택이 되면서 중국 공산당에게 중국 민족주의 정당인 국민당과의 협력을 지시가 내려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이 군벌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함께 손을 잡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제1차 국공합작이었다라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국제적인 상황이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국외에서도 통일된 민족운동단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사례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1926년에 베이징에서 한국독립유일당 국경촉송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도 하였어요. 뭐 자세하게 몰라도 되지만 요거 대충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대표회의라고 혹시 배운 기억 나나요? 네, 대충 기억이 나죠. 그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외교 노선이나 아니면은 군사 독립 노선을 따라서 열심히 독립을 위한 노력을 했지만 끝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죠? 특히나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연통제나 교통국 같은 조직들이 발각이 되면서 돈줄이 끊기는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논의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의 대표들을 불러 모아서 열린 회의가 바로 국민대표회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하지만 여기에서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뉘어서 서로 의견 대립을 하다가 감정이 상하면서 모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떠나버리고 말았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떠났던 사람들이 베이징에서 모여서 다시 한번 통일된 단체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였으니 그게 바로 한국독립유일당 국경촉송회의 결성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잘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안 되거든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3부의 통합운동, 요것도 우리 수업을 했어요. 그죠?
네,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그죠? 요런 이야기였습니다.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군들의 경우에는 간도 참변 이후에 더 이상 만주에서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러시아 땅 연해주로 떠나게 돼요. 그죠? 자, 그렇지만 러시아에서도 자유시 참변 같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러시아에 귀화한 사람도 있었고 다시 만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요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도 참변과 자유시 참변 등으로 인해서 만주를 뿔뿔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던 독립군들의 경우에는 만주에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만주에서 독립군들의 통합운동이 전개가 된 결과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고 하는 세 개의 독립군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3부의 성립이라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925년에 일본 조선 총독부와 만주 군벌인 장쩌린 사이에 미스의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맺어지게 되면서 만주에서 독립군들이 활동을 이어가기가 어려워지게 되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모으자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죠? 그러면서 전개된 운동이 바로 3부의 통합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잘 됐나요? 잘 안 됐죠. 그죠? 하나의 단체를 만드는 데는 실패하였지만 어느 정도의 통합은 이뤘죠. 몇 개 정도의 단체를 만들었어요? 2개 만들었죠. 그죠? 혁신의회와 국민부라고 하는 단체로 통합이 이루어지는 이런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런 어떤 국제적인 상황이나 국외 민족운동의 상황도 점차 민족 유일당 운동, 하나의 통일된 단체를 만들기 위한 상황과 노력들이 이어지게 되면서 국내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국내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되는 배경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20년대 가게 되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경우에는 자치운동을 지원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서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자치권을 얻자라는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죠. 자,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3.1운동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민족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례가 바로 이 3.1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일제의 경우에는 이후에 이 민족들이 이렇게 하나로 뭉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문화 통치하에서는 민족들을 분열시키려는 민족 분열 정책, 이간질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한국인들에게 자치권을 주려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깁니다. 실제로 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겠지만은 도평의회나 부면협의회 같은 이런 지방의회를 만들어서 한국인들에게 선거권을 주면서 점차 한국인들에게 자치권을 주려는 이러한 어떤 모습들이 일본에 의해서 자꾸 희망고문과 같은 형태로 나타났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자치운동의 지원, 자치권 획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뭐 완전히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대충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영국을 영어로 뭐라고 하지? 응? 브리티시? 아, 그래, 브리티네로도 하죠. 또 그건 땅을 말하는 이름이고 또 잉글랜드? 보통은 잉글랜드라고 많이 대답을 하는데 공식적으로 정확하게는 유나이티드 킹덤이죠. 왜냐면은 왜 연합왕국 유나이티드 킹덤이냐면은 잉글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스코틀랜드, 웨일스, 아일랜드 같은 나라를 정복을 하게 되면서 4개의 왕국이 통합된 형태,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 UK, 유나이티드 킹덤의 경우에는 물론 최근에는 이제 아일랜드가 독립을 하게 되면서 따로 떨어져 나왔습니다만은 여전히 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잉글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 이렇게 4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 나라들의 경우에는 이 나라들이라고 보고 이 지역들의 경우에는 외교나 군사 같은 것은 모두 함께 진행이 되지만은 실제로 이 각각의 지역에는 저마다 자치적인 정부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의 경우에는 스코틀랜드는 스코틀랜드대로, 웨일스는 웨일스대로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치 정부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이 문제들을 처리해 나간다는 거지.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치운동의 지원이나 자치권의 획득은 어떤 느낌인 것이냐? 이런 거죠. 비록 한반도는 일본 땅의 일부이지만 한국인들에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그 사람들이 나는 자치정부를 만들어서 한국에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정치적인 참여를 통해서 결정을 해 나갈 수 있는 권한을 줄 것 같은 뉘앙스를 일본이 풍겼고 우리는 그것을 점차 얻어내서 확대시켜 나가자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독립을 못할 것 같으니까 이러한 권한이라도 점차 확대시켜 나가자라는 사람들이 바로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1920년대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끝까지 독립을 포기하지 않았던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일본보다 더 미운 존재들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민족주의 세력이 둘로 분열이 되면서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의 경우에는 그 힘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우리랑 생각은 다르지만 독립이라고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랑? 사회주의자들이랑 함께 힘을 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때려잡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920년대부터 이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수많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가들이 체포되고 탄압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국내에서의 활동이 어려워지게 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단체들의 경우에는 우리는 협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누구랑? 그렇죠. 민족주의자들과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민족유일당운동이 전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1926년 7월 조선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교과서에 보시면은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일부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을 하였으며 서울 청년의 계열의 사회주의자와 조선 물산 장류의 민족주의 계열 인사들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이후에 신간에 참여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잘 모르셔도 되고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모든 사회주의자와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다 모인 거는 아니었어요. 그죠? 각각의 진영에서 활동하는 여러 단체들 가운데 일부 단체들끼리 먼저 마음이 맞아서 서로 이렇게 통합된 단체를 만드는 이러한 성과가 먼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단체들도 함께 손을 잡으려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단체, 집단들이 손을 잡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단체는 바로 정우회라고 하는 단체였어요. 정우회는 1925년 무렵에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사회주의 단체들 가운데 가장 큰 단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우회라고 하는 단체였어요. 양대 사회주의 단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정우회였습니다. 자, 이 정우회에서 1926년 11월에 어떤 선언을 하느냐? 정우회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은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우리는 손을 잡을 의향이 있다라는 주장이 바로 이 정우회 선언이었던 것이에요. 구체적인 워딩을 읽어보자면 이렇습니다. 민족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질을 명백히 인식하는 동시에 또 과정적 동맹자적 성질도 충분히 승인하여 그것이 타락하는 형태로 출현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여 적극적으로 제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나요? 잘 모르겠지, 그지? 크게 세 개의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까지나? 여기까지요. 민족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질을 명백히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뭔 소리냐? 우리랑 끝까지 함께할 애들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죠? 정우의 사회주의 단체예요. 사회주의 단체의 목적은 뭡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죠? 이 민족주의 단체들은 우리가 혁명을 이루는 과정까지 함께 갈 애들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려면 일단 뭐부터 해야 돼? 독립부터 해야 돼, 그지?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독립을 이루고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민족주의 단체들은 혁명까지는 같이 못 가지만 독립까지는 함께 할 수 있는 세력이다 라는 말인 거예요. 그게 바로 과정적 동맹자적 성질도 충분히 승인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다만 이 민족주의자들 중에서도 어떤 애들이랑은 손잡을 수가 없다. 타락한 형태, 그죠? 여기서 말하는 타락한 형태를 누굴 말하는 거예요?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는 함께 손잡을 의향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힌 선언이 바로 정우회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이 정우회 선언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들과 여러 사회주의 세력들이 함께 연합을 하게 되면서 최초의 합법적인 민족협동전선이 좌우합작 단체가 결성이 되었으니 그게 바로 1927년에 결성이 된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였다라는 것이에요. 네. 뭔 말이 너무 많아?
네, 그렇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야겠죠. 자, 일단 이름이 왜 신간회였느냐? 원래는 우리 새로운 한국이라는 의미에서 신한회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총독부 쪽에서 이거 너무 민족주의적이야 라고 이제 허가를 안 해줍니다. 자, 그래서 한자의 모양을 살짝 바꿔서 신간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신한회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신간회라는 식으로 이름을 짓게 되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신간회의 경우에는 어떤 단체라고 되어 있냐면은 합법적인 단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이 신간회가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신민회랑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가 많이 출제된 적이 있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이제 시험 범위의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같이 문제되는 사례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신민회라는 단체는 어떤 단체였나요? 해외 독립운동의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비밀 결사 조직이 신민회라는 단체였어요. 그죠? 자, 그에 비해서 신간회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단체였어 조선 총독부가 허용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을 하는 공개적인 단체였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우리의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인데 뭐 무장투쟁이라든지 의열투쟁 같은 이런 거를 목표로 한 단체는 아니었다.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민족의 이익을 점차 증진시켜 나가고 최종적으로는 독립까지의 목표를 두었던 단체가 바로 신간회라는 단체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아, 맞아요. 그게 또 한계이기는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민족협동전선이다. 좌우합작단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우합작이라 무엇이냐? 좌익, 좌파와 우익, 우파가 합작, 함께 손을 잡았다라는 것인데요. 무엇을 가지고 좌익, 좌파라고 하고 무엇을 가지고 우익, 우파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사전적인 의미로 보자면요, 좌익, 좌파란 대체로 진보적인 성향을 갖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회의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을 좌익, 좌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익, 우파라고 하면 보통은 보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 변화보다는 기존 질서의 유지 같은 것들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을 우익, 우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사실 이 좌우의 개념은 어느 나라냐, 어느 시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자면 일본에서 우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과거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를 주도했던 군국주의를 옹호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략 우익으로 이제 분류가 되죠.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좌익이라고 한다면 평화헌법,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일본의 좌익으로 분류가 됩니다. 미국의 예를 들자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제 발전을 우선하는 쪽, 이런 쪽이 대체로 이제 성장 중심을 추구하는 이런 쪽이 대체로 미국에서 우익, 우파,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고요. 미국에서 좌익이라고 한다면은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분배, 복지 혜택 확대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미국만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세계 평화에 일정 부분 기여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 내에서는 좌익, 좌파로 분류가 되기도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통적인 개념으로 구분해 보자면 북한 공산주의 정권과 대결 구도를 만들어내서 그들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쪽이 대체로 우익, 우파, 보수로 분류되는 쪽이고요. 좌익, 좌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북한 정권과의 평화적 협력을 통해서 통일을 모색하는 사람들, 경제 성장도 좋지만 점차 우리는 이제 복지 혜택을 늘려나가는 분배 쪽으로 이제 경제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는 쪽들을 대체로 좌익, 좌파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성향을 띠는 사람들을 좌익이라고 불렀고 민족주의적 경향을 띠는 사람들을 우익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서 설명하는 이유는 앞으로도 좌우합작이라는 말은 무지무지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대체로 좌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정도는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초의 합법적인 민족협동전선 좌우합작 단체로 결성이 된 게 바로 신간회였다라는 거예요. 네, 이 한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참 많은 설명이 필요했네, 그지? 자, 이 신간회가 어떤 목표를 가졌는지를 알려면은 신간의 강령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놓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이룰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과 함께 힘을 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일체의 기회주의, 그때그때 이익에 따라 이로운 쪽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부인 인정하지 않는다. 요것을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던 단체가 바로 이 신간회라는 단체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서울에 본부를 둔 신간회는 이후에 수많은 다른 단체들, 지방단체들까지도 함께 받아들이게 되면서 신간회는 전국 각지에 지회들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후에 해외에서 활동하는 단체들도 신간회 통합이 되면서 만주,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도 회원을 확보한 일제강점기 최대의 규모의 단체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 4만 명 정도의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었던 까닭은 역시나 신간회가 어떤 단체였기 때문이냐? 좌우합작 단체인가 동시에 합법적인 단체였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또 가입하고 활동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신간회에 소속된 민족주의자들의 경우에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강연 같은 거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식민 통치가 우리에게 얼마나 해악을 끼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독립이라는 희망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내용의 애국적인 강연들을 하면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었고요. 사회주의, 공사주의 단체들의 경우에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농민운동, 노동운동 같은 것들을 조직하고 주도해 나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수해, 그러니까 이제 홍수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수해의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돕기 위한 수재민 구호 활동 같은 것들을 전개하기도 하였고요. 특히 미스야 협정 이후에 만주에서 살기가 어려워진 한국 사람들을 돕기 위한 만주 동포 옹호 운동 같은 것들도 신간회의 이름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1929년에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라고 하는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자면 뭐 대충 이런 사건이었어요. 한국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이 무력 충돌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 학생들은 억울하게 일방적인 이 탄압을 받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어떤 억울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학생들이 주도해서 만세 시위를 이어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자 이 전국적인 어떤 조직을 갖추고 있었던 신간회의 경우에는 광주에 도대체 누가 진짜로 잘못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하고 한국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 억울함 이런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규탄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규모의 민중대회 같은 것들을 열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조선 총독부가 이런 활동을 그대로 보고 있을 리가 없죠. 그죠? 신간회가 이렇게 전국적인 대회, 만세운동 같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일본 경찰은 신간회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주요 지도부들을 체포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런 어떤 민중대회를 개최하는 데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이해가 됐나요? 무슨 소리 잘 모르겠어? 목적이 한국 학생에 대한 참여조치 강력 규탄이 일본 사람들, 일본 학생들을 잡으려고 한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일본 학생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작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한국 학생들이 억울하게 이제 일본 경찰에게 이제 탄압을 받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학생들에 대한 민족 차별 같은 것들을 없애기 위한 노력, 그 차원에서 민중대회 같은 것들을 개최하려고 하였다라는 거죠. 네. 지금 설명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안 배웠으니까. 다음 시간에 학생운동 때 배우면 좀 더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내가 설명을 잘 못했거나. 자, 그래서 신간회는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해서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들의 항의 시위를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하려던 이 시도 때문에 결국에는 해소에 이르게 됩니다. 스스로 해체를 결정하는 데까지 이르게 돼요. 자, 사실 신간회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단체였다라고 하더라도 민족운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단체였기 때문에 그 활동에 있어서 시작부터 일제 심한 탄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돕기 위해서 전국적인 민중대회를 준비하던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경찰에게 지금까지 신간회를 이끌어왔던 주요 간부들이 대부분 체포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체포되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나 민족주의자 모두에게 존경을 받던 인물들이었어. 따라서 서로 다른 이념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양쪽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잡혀가 버린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신간회의 구심점이 사라지게 된 것도 신간회가 해체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이기도 하였던 것이에요. 자, 한편 신간회가 해소에 이르게 되는 데에는 국제적인 상황의 변화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느냐? 중국에서 이루어졌던 제1차 국공합작이 깨졌던 것이에요. 왜 깨졌느냐?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1차 국공합작은 중국의 군벌들을 타도하기 위해서 함께 손을 잡은 사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손을 잡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이 군벌들을 하나둘씩 없애나가는데 성공을 해. 그런데 이 군벌들이 없애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당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느냐? 공산당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요. 왜? 아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어떤 곳에서 빠르게 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그렇죠.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한 나라일수록 빠르게 퍼진다라고 해서 중국도 그러하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군벌들을 없애나가면 없애나갈수록 점점 더 공산당의 세력이 확대되는 것을 본 국민당의 지도자였던 장제스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군벌이 다 사라지고 나면 중국은 공산국가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군벌을 타도하던 중간에 공산당을 국민당이 공격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서 제1차 국공합작이 깨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코민테른도 이거를 보는 거죠. 이 사건을 본 거죠.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아, 민족주의자들. 우리가 중간 정도까지는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역시 우리끼리 따로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민테른에서 노선, 운동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민족주의자들과 협동전선을 포기한다. 식민지, 민족 부르지와는 함께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국내에서 전개되었던 민족유일당 운동도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민중대회 준비 사건으로 중앙 간부가 대부분 검거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신간에는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지게 되는데 이때 우경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경화란 무엇이냐?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을 가지고 우경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른쪽으로 기울어진다, 적인 성격이 강해진다. 좌익,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좀 더 멀어지게 된다라는 걸 가지고 우경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주요 인물들이 체포가 되어 가게 되면서 신간회의 역량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구성된 지도부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우리의 힘이 이렇게 약화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력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세력들은 누구일까? 그렇죠. 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소리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신간의 강령 가운데 세 번째가 무엇이었었나요? 그렇죠. 일제 기회주의를 부인한다라고 했잖아. 그지? 자, 그렇게 되면서 신간의 내부에서 이 새로운 지도부의 우경화에 대한 허생,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간의 내부에서 다시 한번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로 나뉘어서 대립하는 노선의 갈등이 심화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전 지도부들이었다면 이러한 갈등을 봉합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 새롭게 구성된 지도부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지 못했고 일본 경찰 입장에서도 신간의 이런 분열을 무척이나 달가워했고 또 조장한 측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신간에는 스스로 해체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해소안을 채택을 해서 1931년에 해체되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되었나요? 네. 해체는 이제 흩어지는 걸 해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해소는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해체를 결정하는 것을 해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때 해소를 결정했던 사람들은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 다시 모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하지만 일본이 그걸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결국 다시 만드는 데는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좌우 합작으로 구성된 신간회의 경우에는 이 이념적인 대립을 극복하지 못하고 5년 만에 스스로 해소되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신간회의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합법적인 단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원수가 4만 명이 넘는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단체로 활동을 할 수가 있었던 점은 나름 좋았던 점이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다만 합법적인 단체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사실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죠? 일본이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순간 할 수 있는 것들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죠? 애당초 활동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단체였다라는 것이죠. 다만 비록 끝까지 함께 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서로 다른 이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함께 모였던 경험을 남겼던 거예요. 그래서 1930년대 40년대에 가서도 다시 한번 좌우 합작을 이루려는 노력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남겼다는 점, 그런 어떤 경험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신간에는 나름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단체였다라고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되었나요? 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1920년대의 국내에서 전개된 민족운동 가운데 사회주의 운동과 그리고 민족유일당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1920년대에 전개되었던 국내에서의 학생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니지. 뭐였지? 원래 뭐였지? 멘트가? 이 영상이 아니 그 전에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고 밝은 얼굴로 다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